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부터 스케일이 좀 남다릅니다. 알파벳이 무려 47억 5천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이죠. 네, 그 돈을 주고 에너지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흔한 빅테크의 M&A 뉴스 같지만 사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심장을 뛰게 할 피, 그니까 전력 자체를 사들이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에 관한 겁니다. AI를 돌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부터 그리고 그 황당한 계약서 이야기도 있죠. 네, 잘못된 인수합병 헌화 때문에 상상도 못할 법률 비용을 물게 된 이야기, 또 국가 안보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지금 경제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대체 어떻게 맞춰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자료에 담긴 이야기들이 이렇게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AI랑 변호사 비용이랑 그런데 놀랍도록 단단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이라는 디지털 세상의 꿈이 어떻게 에너지 인프라라는 아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지,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 같은 그런 지정학적 긴장이 어떻게 글로벌 금리를 움직여서 결국 빅테크의 투자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나비 효과처럼요. 결국 이 모든 점들을 한번 쭉 하나로 이어보는 게 오늘 조이의 목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래 기술의 최전선 AI와 에너지 그리고 지정학의 삼각관계입니다. 다시 알파벳의 인터섹트 인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47억 5천만 달러짜리 딜. 네,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파고들면 결국 핵심은 딱 하나더라고요. AI의 폭발적인 성장에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바로 그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알파벳의 2026년 자본 지출 예상치가 910억에서 930억 달러로 확 뛰어올랐어요. 와, 120조 원이 넘는 돈이네요. 네,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죠. 맞습니다. 이 인수는 단순히 돈의 규모를 넘어서 AI 기술 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알고리즘, 더 많은 데이터 싸움을 넘어서 누가 더 전기를 많이 싸게 가져오느냐. 네, 바로 그 에너지 확보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 알파벳뿐만 아니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도 이미 이 전쟁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요. 여기서 그 인터섹트라는 회사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이른바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의 공동 위치, 콜로케이션 전략의 전문가들입니다. 공동 위치라면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송전망으로 끌어오는 건 비효율적이고 전력 손실도 크거든요. 그 대신 데이터 센터 부지 바로 옆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전용 케이블로 직통으로 연결한다? 네, 일종의 AI를 위한 맞춤형 발전소인 셈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죠. AI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보여요. 어떤 부분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십을 막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는 꿈틀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죠. 그런데 정작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호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책이라는 변수가 시장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료에 나온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 그 웨르스테드 사례가 정말 극적이에요. 그 프로젝트 중단된 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회사가 추진하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5개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상식을 되찾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요. 잠시만요.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그냥 멈춘 건가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그 발표 하나에 웨르스테드 주가가 하루 만에 13.8%나 폭락했습니다. 와, 수조 원이 그냥 증발한 거죠.
이건 AI 같은 미래 기술이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깨끗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화석연료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정치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가 참 어렵네요. 네, 시장에 그걸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이렇게 AI 기업들이 에너지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걸 보니까 기업이 받는 압박이 꼭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에서만 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부의 실수 하나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JP모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정말 M&A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례입니다. 네. JP모건이 프랭크라는 교육 스타트업을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에 인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사기였던. 네, 사용자 수가 다 부풀려진 사기였던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사기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인 JP모건이 사기를 친 가해자 찰리 자비스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까지 무려 7,4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에 아까운 돈이죠. 네, 그 돈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원인은 하나, 인수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요? 네.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에 이번 인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 비용은 JP모건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표준적인 문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이 조항이 사기 사건이 터지자 최악의 독소 조항으로 돌변한 겁니다. 이 단 한 줄의 문구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송 비용을 대주는 말 그대로 가해자의 ATM이 되어버린 거죠. 잠시만요. 그럼 지금도 계속 돈을 내주고 있다는 건가요? 7,400만 달러라니. 무슨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죠? 그 비용 내역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시간당 2,700달러, 약 350만 원을 청구했고요. 시간당이요? 네, 그리고 앞건은 530달러, 우리 돈으로 70만 원어치 곰젤리까지 법률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겁니다. 공젤리요? 70만 원어치 곰젤리가 소송에 왜 필요한 거죠? 이건 뭐 소송 비용이 아니라 그냥 파티 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JP모건 측도 이 비용이 명백히 과도하고 터무니없다면서 지급을 중단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미 계약서에 발목이 잡힌 상태죠. 와,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은 단순히 M&A 할 때 실사를 잘 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의 법률 문구가 수천억 원짜리 딜의 상식을 어떻게 뒤집고 피해자를 가해자의 든든한 자금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목을 죄는 압박이 이런 법정 다툼에서만 오는 건 아니죠.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방산업체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일이 있었죠? 네,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핵심은 주주들 배불리는 주식 환매, 그 스톡 바이백스 그만하고 그 돈으로 무기 생산 시설에 투자해서 생산 속도를 높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경영진 연봉까지 비판했고요. 네, 이 회사 경영진들이 4,500만 원에서 5천만 달러, 즉 6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는 것까지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건 기업의 당연한 목표인데 이걸 왜 문제 삼은 걸까요? 바로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와 국가 안보 수호라는 정부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환매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주들에게는 아주 좋은 재무 전략이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하면서 미국 내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 돈 있으면 공장도 짓고 무기부터 빨리 만들어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흥미로운 건 이 비판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 계약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방산업체는 과연 어디까지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AI 경제, 기업의 실수, 정부의 압박까지 이렇게 거대한 돈과 힘이 움직이는 게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한번 살펴보죠.
2025년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시장이 벽에 부딪혔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11월 실업률이 4.6%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팬데믹 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노동시장이 뚜렷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해고 사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기업들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르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소극적 축소. 자연 감원 형태로 몸을 사리고 있다. 네, 바로 그게 특징이죠. 이런 고용 둔화의 원인을 앞서 나눈 이야기들과 연결해 볼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해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이 꼽힙니다. 앞서 말한 방산업체에 대한 압박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직접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정책의 영향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콜센터 상담원이나 데이터 입력 같은 그런 신입 직무부터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채용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결국 정부 정책과 기술 발전이라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을 서서히 식히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역시나 안전자산의 왕인 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최근 금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긴장을 꼽고 있어요. 네, 금이 왜 수천 년 동안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했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휘둘리는 실물자산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경제가 불안하거나 전쟁 위험이 커질 때마다 찾는군요. 네,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입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고용시장에서 경고등이 쳐지는 상황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자연스럽게 금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미국 내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특히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 일본 국채시장이요? 네, 일본 국채 JGB와 미국 국채 시장이 동시에 요동쳤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얼마나 촘촘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은행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초저금리 정책을 드디어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군요. 네, 그러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일본 내에서만 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바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일본의 정책 변화가 단순히 미국 국채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텐데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계획이나 에너지 투자에는 어떤 연쇄 반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4.170%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다는 의미고요. 맞습니다. 알파벳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지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오르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라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태풍의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을 따라왔네요. AI 혁명이 불러온 수십조 원짜리 에너지 전쟁부터 계약서 한 줄에 1,000억 원을 날릴 뻔한 기업의 실수. 그리고 주주와 국가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방산업체의 딜레마.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AI 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지금의 복잡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과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면도 있군요. 네, 예를 들어 행동주의 펀드인 트라이언이 투자회사 자노스 핸더슨을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기로 한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상장 기업으로서 매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그런 단기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제품 개발이나 인재 육성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더 길게 보고 투자하겠다는 선언이죠. 장기적인 관점을 택한 거네요. 네, 그리고 정보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계좌인 ABL 계좌의 자격 요건이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장애가 발생한 나이가 26세 미만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46세 미만으로 크게 늘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 속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AI를 위한 막대한 에너지 비용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없었지만 이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환경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AI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는 눈앞의 에너지 확보 전쟁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수십억, 수백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어쩌면 인류의 미래가 걸린 수조 달러짜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